토론회 사회를 맡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문장길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건설 현장의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해 내실 있는 고용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토론회의 개회사 및 축사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기획하시고 총괄해 주신 서울시의회 송파 3선거구 홍성룡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본 토론회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내 외빈 여러분과 주제 발표와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우리 상임위원회 식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취업 유발 개수가 크고 단일 업종으로는 고용 비중도 매우 큰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입니다. 또한 건설산업은 수출과 내수, 국내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민 경제 전체에도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사회자님이 빨리 좀 하라 해서 빨리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정에 따른 낮은 임금, 열악한 복지,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청년층 및 신규 기능 인력 유입이 날로 줄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노동자는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 국내 숙련 인력 부족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국내 건설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임시직, 일용직 비중이 무려 55.3%로 제조업 등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고 산재보험가입률은 99.4%인데 반해 국민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가입률은 각각 22.5%, 21.6%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서울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9년 건설 노동자 10명 중 7명이 한 공사장에서 7일도 채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다수의 건설산업 인력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료가 임금 삭감으로 인식돼 보험 가입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는 일용 노동자들의 소득 보장 및 노후 보장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 일용 근로자 고용 구조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문제와 의견들이 보다 폭넓은 이해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되고 입법화되어서 단기 고용에 따른 낮은 소득, 고령화 등의 악순환이 청년층 신규 기능 인력 유입과 숙련 인력 장기 근로 유도라는 선순환으로 전환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참 어렵게 준비한 토론회입니다. 사실 상임위에서 조례 발의 후에 2번 정도 보류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오늘 진지한 토론과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봄으로 해서 조례 제정이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가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시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제 발표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님과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심규범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이후 홍성룡 의원님이 좌장을 맡아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룡 의원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시의원입니다. 건설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청년층의 건설업 유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지속 가능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본의원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라는 유례 없는 비상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또 비정규직 중에서도 건설 일용직이 가장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능 인력의 월 평균 임금 수준은 조사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은 200만 원에서 286만 원 정도 수준으로 이런 소득 2분위 이하의 낮은 임금 수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 외주 생산하는 건설업 특성상 유독 임시 일용직 노동자 비중이 55.3%로 전 산업 평균 30.5%보다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건설 일자리 문제점의 가장 큰 원인은 고용의 불안정이 있습니다. 우선 채용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팀, 반장 등 임명을 통해서 아름아름해서 구하는 형태입니다. 월 평균 근로일수가 약 13일에 불과하고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자 수가 428명으로 전체 산업 산재 사망자 수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공사 현장의 위험성이 높은 데도 있겠지만 50세 이상의 고령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건설 현장의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낮은 일자리 진로 기능 인력의 확충이 어려워서 건설 현장은 외국인과 고령층으로 채워지고 있고 더 이상 젊은 층이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기능 인력 중에서 약 20%인 31만여 명이 외국인 노동자이고, 이 중에서 81%인 26만여 명은 불법 취업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간 분야 건설 공사 현장에서는 건설 노동자의 최대 57%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건설 현장에서 20대 건설 기술자 수는 약 5.7%로 신규 인력 유입이 상당히 부진하고 50대 이상은 51.8%로 전체 평균보다 매우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4대 보험 중에서도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일용 노동자는 4대 보험이 가장 필요한 직종이지만은 다른 비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전체 산업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률은 약 56.5%, 그러나 건설 일용 근로자는 22%로 반절 미만입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률도 약 59.5% 대 21%로 한 약 3분의 1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 환경에 대한 개선, 고용 환경에 대한 개선, 사회 보장에 대한 강화 등 노동자에 대한 투자 없이는 건설 산업의 미래가 없고, 건설 산업 투자를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건설 공사 현장 취업 기피는 결국 내국인 숙련 인력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고, 그 공백을 미숙련의 외국인으로 대체함에 따라서 건설 공사 결과 완성품의 품질이 저하되면 물론 건설 현장 재해율 증가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건설업의 기반이 붕괴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구조의 악순환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제는 건설 일용직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건설 일용직 이 용어도 좀 순화해서 청년층이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좀 용어를 좀 전문가들이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 노동자 202만 명 중에서 약 150만 명이 철근공, 용접공, 콘크리트 공 등 숙련된 기술을 가진 기능 인력인데, 이런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인력은 장기 근로가 가능합니다만
건설 시장에 젊은 층을 유입시켜서 이런 숙련된 기술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면서 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근로하는 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건설 기능 인력 수가 서울시는 약 26만 명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뭐 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이 대목입니다. 청년층 건설업 유입 촉진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 건설 현장에서 장기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력한 동기부여하는 정책 개발 없이는 청년층 유입이 어려운데 청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으로는 첫째, 건설 노동자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지원 등 복지체계 도입이 매우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건설 현장의 적정 임금 보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공공발주공사에 참여하는 건설 노동자에게 시중 노임 단가 이상을 지급하는 적정 임금제와 유급 후의를 보장하기 위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젊은 층들이 건설업에 대하여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건설 기능 교육과 훈련 강화 등 건설 일자리 알선을 연계하는 가칭 건설 일자리 지원센터를 공공에서 운영함으로써 젊은 층들이 건설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으면서 일자리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노동자들이 재해 위험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현장에 화장실이나 탈의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 노동자 중심의 환경이 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주 기초적이지만 사실은 이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유급 휴일 보장입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까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일용 노동자들의 사회 보장 강화를 위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노동자 납부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노동자가 회피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발주자인 서울시에서 부담함으로써 현재 연금 가입률 약 20%를 다른 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슷하게 약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설 노동자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사회보험 지원 개요는 일단 8일 이상 근로하는 건설 일용 노동 근로자 지원 전제 조건입니다. 지원 대상은 당초에 내국인 건설 일용 근로자로서 부담분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나 전액 지원 시 도덕적 해이나 자존감 상실 등의 우려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전액에서 저임금 노동자와 35세 미만 청년층에게 부분 지원하는 수정 제한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정 제한 내용은 월 수령액이 220만 원 미만의 저임금 건설 일용 노동자와 400만 원 이하 미만을 수령하는 35세 미만의 청년층에게 약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상임위 다른 의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했더니 만약에 이 금액이라면 굳이 80%가 아니라 100% 지원하는 것도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안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 부담 부분을 부분 지원할 경우 사회보험료가 연간 한 19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낮아지기에 재정 부담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처음에 제가 조례안은 약 190억 원 정도가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아마 상임위
토론 과정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좀 편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청년층들이 건설업에 대해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건설 기능 교육과 훈련 강화 및 건설 일자리 알선을 연계하는 가칭 건설 일자리 지원센터를 공공에서 운영함으로써 젊은 층들이 건설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으면서 일자리 걱정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브라함 링컨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세상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것은 노동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기지는 그렇게 되는 구조와 그다음에 문화와 그렇게 또 복지까지 뒤따라가면은 청년층 유입도 많이 따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용 개선 실적이 우선 사업체에 대해서는 노동자 지원본 최대 50%를 고용 개선 장려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용 개선 장려금은 지급함으로 해서 상호 신뢰 관계와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골고루 복지 체제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보험료는 연간 한 60억 원이 될 것 같은데요. 신규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는 약 40억 원, 고용개선 장려금은 한 20억 원 정도 돼서 합해서 한 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시행 중인 주휴수당 380억 뭐까지 복지 체계가 확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도 정비는 표준 근로 계약서 사용 의무화인데 사실은 본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표준 근로 계약서 작성이 100%가 아직 달성은 되지 않았을 거라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는 표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되지만 아까 얘기했던 팀장이라든지 뭐 속칭 십장이라는 이런 부분들에게 근로 계약서를 위임하는 부분도 나타나 가지고 사회보험제도를 실질적으로 확장함으로 해서 이 부분도 실제 근로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계약하는 사람이 일체화시키는 그런 또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고용 개선 지원비 지급 조례 개정안 내용입니다. 자, 기대 효과가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발주자는 건설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원가에 반영하고 또 사업자가 사회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장기 근로를 유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선투자를 통하여 건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건설 일용 노동자 임금은 최대한 8%, 주휴수당 한 20% 포함할 경우에 최대한 28%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청년층의 건설업 일자리 유입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와 건설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를 위해서 본의원이 사회보험료 지원을 내용을 하는 서울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도 좀 원활하게 되고 현장에서도 많은 또 선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으로 개정안 발의를 마치고 또 나중에 토론을 하면서 또 조례가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과 소득 향상을 위한 홍성용 의원님의 고민과 생각이 잘 표출된 발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 근로자 공제회
심규범 센터장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심 센터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깊은 또 고민을 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그 분량이 꽤 많아서 핵심적인 것만 찍고 넘어가더라도 아마 꽤 걸릴 건데 저는 한 30분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해서 한번 빨리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있는 내용은 정말로 현장의 숙련 인력이 부족한지, 그러면 왜 부족한지, 어디서부터 그럼 풀어야 될지, 그리고 청년층 진입 그리고 육성이 절실하다면 왜 어떤 점들이 그러한지를 말씀드리고, 그것이 이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에서 그 의원님께서도 자세한 자료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복되는 부분들은 제가 과감히 뛰어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설 현장의 숙련 인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능 인력 중에서도 이제 고숙련 인력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여기서 기능 인력이라고 하면은 건설 현장에서 정말로 육체 노동을 하는 육체 노동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인력과 대비되는 개념에서는 건설 기능 인력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건설 근로자 혹은 건설 노동자 혹은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다 보면 이제 일용 근로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이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직접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만드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손끝이 무뎌지게 되면 이 품질, 견고성, 안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죠. 지금 우리가 이제 건설업 취업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 200만 명 정도 대략 되는데 그 중에서 약 한 150만 명, 그래서 퍼센트로는 75% 약 한 4분의 3 정도가 건설 기능 인력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수급 실태를 보시면 여기 이제 숙련 인력, 비숙련 인력 이렇게 나눠놨습니다만 양쪽 다 많이 부족하다, 약간 부족하다라고 하는 쪽의 응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수급 전망을 보더라도 앞으로도 부족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요거는 약간은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혹은 논의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 문제, 그러면 이제 여기 보통 들어가 있다고요. 노무이 부족해진 거, 비정규직인 거, 다단계 하도급 존재하는 거, 5개 노동 혹은 위험에 노출됐다는 거. 이 표준화는 반대로 일자리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특성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고 봤더니 건설 생산물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더라는 거예요.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만들어서 팔 수가 없고 주문 생산하다 보니까 수요가 불확실하고 당연히 그 수요가 불확실하니까 그것을 만들 노동력, 사람들에 대한 수요도 불확실해서 비정규직력을 데려다 쓰더라. 뭐 이런 거죠. 또 복합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업체에서 하기 어렵죠. 그래서 수평적으로 전문 생산을 하기도 하지만 수직적으로 하도급 생산도 하더라는 것이죠. 이제 하도급 문제. 단계 내려가면서 자꾸 깎아먹다 보니까 농업이 부족해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우리 생산물은 땅하고 고착이 돼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내로 끌어들이지를 못하고 5개에서 그냥 생산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온갖 악천후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것이 나타나면 생산이 중단되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가기성이라는 건데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아파트라도 전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표준화를 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5개에서 제각각으로 벌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표준화를 어렵게 만들고, 표준화 어렵다는 얘기는 자동화 기계화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노동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생산물 자체의 특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세계적으로 공통되기 때문에. 대신에 제가 오늘 이제 미국, 독일 사례를 좀 말씀드릴 건데 거기는 여기 특성들을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들어서 순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노동 친화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아마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이 서로 몇 가지씩 짝을 지어갖고 이제 표출되는 양태가 그런 거죠. 체불 문제, 악화 문제, 저임금 불법 외국인 많아지는 거, 고용 생계 불안 문제, 고용 복지제도 배제되는 문제, 그리고 이 다양한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 특성 중에 하나가 동일한 생산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만이 숙련이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가 어렵죠. 그래서 더 귀한 것이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적정임금제 얘기도 얼핏 하셨고요. 산업 차원에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 어렵고 초기업 단위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일자리, 동서고금을 낭낭하고 건설은 일자리 보고 맞죠. 뭐 아까 소비 성향 말씀 주셨고요. 기계화 자동에 한계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해외를 들고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파업하면 들고 나간다고 하지만 건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적물이 있는데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또 비숙련 인력의 일자리도 존재하죠. 다른 데서 나오신 분들도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 예능인들, 예술인들 갈 데 없으니까 현장에 와서 먹고 산다는 얘기들 인터뷰에서 보셨을 거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서민 일자리 최후의 보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내국인 혹은 정당한 합법 외국인 정도에서는 지켜져야지 그 외에 더 넘어가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 부분이 주요 발주자. 지금 서울시가 주요 발주자로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저러한 방안들을 지금 고민하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30-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절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요거는 제가 이제 독일에 출장을 갔을 때 그쪽에 있는 마이스터 알고 계시잖아요. 마이스터. 이 훈련센터 마이스터한테 당신네들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이고 그 정도 기술이 좋으면은 숙련 인력 굳이 양성하지 않고 기계화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일부러 물어봤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기 보시면 건설 현장에서 사람을 기계로 얼마나 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자기네 센터 뒤에 오펠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그거는 온도, 습도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무인화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계화, 자동화는 무인화가 아니라 숙련 인력을 중심에 놓고 숙련 인력의 숙련을 가장 고도화시켜 놓고 그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재 장비 도구를 첨단화시켜 주는 게 건설 현장의 기계와 자동화라고 아예 정의 자체를 달리 매겨버리는 것이죠. 즉 건설 현장의 이 기계와 자동화는 무인화가 아니라 숙련 인력이 중심에 놓인다는 거예요. 이때 첨단화된 자재 장비 도구는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건설 현장의 기능 인력의 숙련도는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설업에서 숙련 인력의 육성은 더더욱 중요해질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최후까지 남아있을 언젠가는 뭐 AI가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미래에는 건설 현장의 숙련 인력은 대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귀해진다, 중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에 시미즈라고 하는 건설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로봇에 대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했죠. 이미 오래전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이 기술이사가 자기네들이 해온 걸 봤더니 겨우 1%에 불과하고 이걸 더 올리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건설 현장은 바닥이 고르지 않고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고 해서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실토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건설 현장에 일자리는 오래 갈 것이고 숙련 인력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고령화가 돼가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18년도 이후에 약간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연령대로 봤더니 50대, 60대는 꾸준히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 그나마 여기 보면 20대가 살짝 올라가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공제에서 작년에 조사했던 설문조사인데 이렇게 물어본 거죠.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하실 계획입니까? 그랬더니 체력이 닿는 한 계속 일하고 싶다. 이거는 이 뒤로 가면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계속 일하고 싶다라고들 응답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이 생기면 그때면은 나갈 거다. 그때까지만 일할 거다. 이게 젊은 사람일수록 빠져나가겠다는 의사가 높은 것이죠. 이 얘기는 앞으로 고령화가 더 점점 진행됐으면 진행됐지 저절로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외국 인력 31만, 그중에서도 합법은 5만, 불법은 26만, 25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보통 이제 르포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안에 보시면 저 귀중한 일자리가 외국 인력들, 제가 이제 합법은 당연히 내국인과 동등 대접해드려야 된다고 보는데 불법 외국 인력한테 넘어가는데 대개 보면 이런 거죠. 저렴한 임금을 가지고 와서 싹쓸이해 간다라는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자리를 줄이는 원인은 기계와 자동화가 아니고요. 저임금을 무기로 해서 들어오는 불법 외국 인력들한테 오히려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시중노임 단가 8시간 기준으로 한 것과 9시간으로 나오는 설문조사 임금 비교해 보면은 설문조사 임금이 낮고요. 그리고 한국인, 조선족 동포, 외국인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점점 임금이 떨어집니다. 이 격차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 일당차가 그렇고요. 모아 보면은 노무비가
상당히 큰 돈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노사 모두 외국 인력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를 물어보면 내국인 숙련 기반이 무너진다라고 노사가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면담했던 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일부에서 우리 돈이 적어지고 하니까 외국 인력 늘려줘라라고 자꾸 얘기하시지만 외국 인력을 늘리는 게 그럼 정답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청평호에 있는 교각을 짓는 골조 공사하는 현장 소장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국인, 외국인의 비율을 5대5로다가 섞어서 썼다는 거예요. 내국인 일하는 팀에다가 외국인 넣어서 시범 보이면 쫓아가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제살깎기 경쟁이 막 심화되면서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내국인 2명, 외국인 8명까지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까지 갔더니 이제는 품질이고 안전이고 산재 이건 뭐 완전히 현장 상황이 말이 아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돈만 있다면 숙련공 데려다 쓰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인 숙련공을. 그러면서 숙련공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데려다 쓸 돈이 없다라고 실토를 하시면서 그런데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알면서도 독초를 먹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독초 먹으면 죽는 거 알면서도 내 돈에 맞춰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이 상태에서는 숙련 인력이고 뭐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지경으로 왔는지를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좀 훑어나가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느끼는 불만사항, 건설 근로자들이 응답한 것이죠. 보시면은 일자리 불안하다, 노후 대책이 없다, 1년간 임금이 너무 낮다, 직업 전망이 없다. 대체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알고 계시는 바고요. 요거는 저희가 작년에 조사하면서 기능 수준별로다가 임금을 물어본 것이죠. 보시면은 20년 넘게 일한 팀반장들도 4,300, 400 이렇게 나옵니다. 20년 한 우물을 파갖고 4천만 원 가져간다. 이거 결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조공이 쪽은 3천만 원도 안 되는 월급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들은 매년 14년부터 20년까지를 지금 겹쳐놨는데 월별로다가 겹쳐놓은 거죠. 취업자 수를 보시면은 여기는 기후 변동 그리고 경기 변동에 따라서 들쭉날쭉합니다. 제각각 들쭉날쭉. 이건 그래프가 이런 거고요. 거기서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일자리가 끝나면 언제 또 다른 일이 생길지에 기약을 못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 불안하면 소득이 당연히 불안한 것이죠. 요거는 우리도 교육훈련 체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있고요. 거기서 숙련 인력을 만들려고 하는데 건설 현장에서는 작동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작동을 안 할까? 그 수많은 원인들을 저도 한번 정리를 해서 퍼즐 맞추듯이 맞춰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3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건설 현장의 특성이 이 교육훈련 과정에 반영이 잘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교육훈련 자격을 따더라도 써먹을 데가 없는, 그래서 이 직업 전망으로 뭔가 보여지는 게 없다라는 게 나오고요. 또 하나는 고숙련자가 오더라도 고용할 돈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살깎기 하면서 다 깎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특성을 반영하고 그 교육훈련 자격 써먹을 수 있도록 만들고 돈 확보하는 요것을 하게 되면은 싹 맞물려 돌아가서 선순환 구조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 놓은 것인데 체불 문제, 내국인 일자리 문제, 사회보험 적용 기피, 연간소득 저하, 산재 문제, 건설업체 껍데기만 남는 문제, 숙련인력 기반 무너지는 것, 청년 실업 가중되는 것, 이것들이 우리 고질적인 병폐란 말이죠. 이것들의 원인이 어디인지를 하나씩 되짚어 본 겁니다. 어디 가서 다 만나게 됐냐면은 노비 부족에 가서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살깎기 수주 경쟁 벌이면서 다 날아가는 이 구조, 이것들 그러면은 그 가장 진원지 제살깎기 경쟁을 하는 거기서 날아간다고 그랬는데 탈주자가 깎느냐 입찰자가 깎느냐,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있지만 입찰자끼리 제살깎기 경쟁이 더 심하죠. 그러면 그게 근원이 어딘지 진원지가 어딘지 그걸 알아야 거기서부터 뿌리를 찾아내니까요. 공공발주자는 이렇게 하는 거죠. 100원짜리 설계 금액을 잡아놓고 내 예전 가격을 90원, 10원을 낮출 수 있죠. 왜 낮출 수 있나요? 그 100원짜리인데 경험적으로 보니까 원수급자가 70원, 80원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원수급자는 100원짜리인 줄 알고 그러면 어떻게 7, 80원에 들어갈까요? 하수급자가 그걸 따다가 다시 재하도급을 주니까 50원, 60원에도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자꾸 깎아 내려가죠.
그럼 하수급자는 뭘 믿고 100원짜리를 50원, 60원에 가져갔을까요? 밑에 있는 노동자죠. 이거를 무리하게 공기단축해서 날짜를 후려치고요. 또 임금 후려치고요. 거기다가 기름을 부은 게 바로 부일법 외국인 노동자의 저임금인 것이죠.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기에 임금이 본국에 비하면 높죠. 7, 8만 원도 높단 말이에요. 그래 치고 내려가는데 그러면은 그 외국인 노동자 옆에서 일자리를 따내기 위해서는 그들과 비슷한 수준을 참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죽는 꼴이 되는 것이죠. 다 죽는 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깎아 내려가는 진원지가 이 노동자 간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임금 삭감 경쟁이 있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은 본인도 먹고 살아야 되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감내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한 지경에 이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동자의 임금을 더 이상 깎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는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종심제 최저가 왔다 갔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재반 제도가 보입니다만 이것이 작동 안 하는데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출발점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임금. 그래서 정말로 고용관계가 투명하게 만들어지도록 만들고 일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다 드러날 수 있는 구조, 그것이 바닥에 깔려져야 이것들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고 해결이 될 필요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미국 얘기를 살짝 설명드릴 건데 지금 이미 서울시 적정임금제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도 시중노임 단가라는 게 존재하고 미국은 프리베일링 웨이지라고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게 존재하죠. 하지만 하나의 큰 차이가 있죠. 우리는 설계 금액을 잡을 때 참고 자료로만 썼지 이것이 노동자한테 가라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깎아 먹어가면서 경쟁을 벌이죠. 그래서 자꾸 내려갑니다. 얘는 얘를 후려치고 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미국의 PW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노동자가 그 임금 이상을 가져가도록 규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깎지 못해서 여기도 깎지 못하고 여기도 깎지 못하고 여기도 깎지 못하고 결국은 제값이 가는데 여기에 제가 이 임금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누수까지 막아내더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모든 것들을 바꿔놓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대규모 건설업체 터너사를 만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노동이사가 우리도 처음에 이거 반대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PW 전체 파이가 안 깎이게 돼서 그 덕분에 먹고 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낙찰률이 거의 100%, 아무리 떨어져 봐야 90% 이상이라고 얘기하고요. 공공공사. 공공 발주자가 수요 독점력을 갖고 있어도 깎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값을 주니까 굳이 무리하게 공기단축 안 해도 되죠. 재 건수는 반으로 줄고 사망사고는 15% 줄더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시에도 당연히 나타납니다만 같은 임금을 주는 거죠. 시중노임 단가 이상을 주면 같은 임금을 줄 거면 뭐할러 외국인 데려다 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덕업자 역시도 우리 힘으로다가 원덕업자한테 돈을 더 받아낼 수 있는 힘은 없지만 PW 덕분에 우리 앞을 지나가면서 이윤을 남겨놓고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그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전체 유지관리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이게 더 싸게 먹힌다는 겁니다. 초기에 이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유지관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아낄 수 있는. 그러면 미국은 뭐 갖고 경쟁하느냐? 단가 깎는 가격 경쟁이 아니라 기술 경쟁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가격 경쟁을 막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자, 이게 서울시가 실험을 하신 거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리면 그 미국 얘기가 우리나라에 되겠느냐 했는데 그걸 보여주셨단 말이죠. 서울시 일반 현장도 100원 주면은 83, 68, 54 이렇게 깎여 나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범사업 현장, 여기 이제 올림픽대로에서 여의도 올라가는 그 램프인데 주기학자 공동도급에서 87%로 갔고요. 이 현장을 제가 이제 직접 가서 다 만나봤죠. 나중에 이제 기사에 나오기를 연인원 5,400명 들어갔는데 골조공사에는 뭐 보통 7, 80% 외국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여기는 내국인 95%, 외국인 5%인데 그것도 합법만 데려다 쓰도록 이런 변화가 온 것이죠. 요게 이제 그 구조를 그려놓은 겁니다. 돈을 줄 수 있는 구조와 받을 수 있는 적정임금 구조에서 깎지 못하도록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표준근로계약서 대금이 바로 쓰도록 했고요. 전자카드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만들어놨죠. 그랬더니 내국인 우선적으로 데려다 썼고 여건이 좋아지면서 정상화될 수 있는 궤도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제가 요거를 설명드리려고 빨리 지금 왔는데 형틀목공 반장님을 만나 뵀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58세고 30년 경력이고 여기서 내 일당 25만 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투입을 하는데 외국인 안 데려다 쓴다는 거예요. 골조인데 불구하고 가능하십니까?
우리는 어차피 시중노임 단가 이상 줘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데려다 쓸 이유가 없죠. 외국인은 싼 맛에 데려다 쓰는데 표준 근로계약서를 밀어넣었더니 포괄임금제 배제가 됐고요. 주휴수당은 뭘 4회까지 받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다른 데 받아보셨습니까? 난생 처음 받아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사람 대접 받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달라지세요? 저도 훨씬 꼼꼼히 작업을 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불러온 우리 팀장들, 기공들이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리기 싫으니까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돈 내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더 단축이 되더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분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한테 일당을 다른 데보다 많이 줘갖고 손해볼 것 같지 천만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무너지거나 유지관리 비용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주자 사업주한테 이득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하시는 거죠. 10년 전부터 이렇게 대접했으면 지금처럼 고령화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즉 젊은 사람 충분히 올 수 있는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그걸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걸 받아다가 지금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죠. 요게 일자리위원회에서 했던 시범사업을 보니까 임금 올라가는 효과 나타났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국인 고용 비율 늘어났다 그러죠. 통상 건설 현장 인력 30% 외국 인력인데 적정임금제 현장에서는 내국인이 90% 수준이고요. 현장 인원 100%가 내국인으로 채워진 곳도 있다. 미국에서 나타난다는 그 효과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요체인 거죠. 적정임금제의 요체. 단가를 못 깎게 해. 그랬더니 같은 값이면 내국인 데려다 썼고요. 20만 원, 18만 원, 14만 원 깎아내려갔던 것들을 못 깎게 했더니 다단계 하도급을 줄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조가 개선되고요. 이쪽은 기술력이 없으면 수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실업체는 당연히 퇴출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인력, 기능인력이 있으면은 그걸 갖고 평가받도록 만드는 제도를 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독일 사례도 잠깐 맛만 보여드리는 정도로 말씀드릴 건데. 이 우리가 겪었던 이것들이 과거에 여기도 고스란히 있었다는 거예요. 1950년대 노동자로서의 마지막 정거장이라고 지금의 마이스터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50년 동안의 경험을 거쳐서 지금 왔다는 거고요. 기후적인 요인에서 생산 중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해고를 겨울철에 금지시키는 대신에 노동 비용을 노사장이 분담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많다 보니까 초기업 단위로 접근을 했고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EU가 통합이 되면서 저임금 동주로에서 막 물밀듯이 밀려왔죠. 그것을 건설업 최저임금법, 지금 우리가 지금 적정임금제라고 부르는 그걸 통해서 극복해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가 조적업체 방문해서 받아낸 이 업체의 연령별, 근속 경력별 인원수죠. 89명이고 보시면은 조적공, 콘크리트공, 팀장, 기계, 저장공, 굴착기, 트럭 운전사 본인들이 작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직종이 다 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 몇 퍼센트나 정규직입니까? 물어보니까 100%가 정규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여기는 기능 인력이 없으면 수주를 못하도록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랬더니 페이퍼 컴퍼니가 싹 사라졌고요. 업체 수와 물량이 균형을 이루면서 존재하는 업체들은 1년 내내 시공이 가능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찾기 어려운 우수한 숙련 인력이 우리 경쟁력의 원천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훈련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이스터까지 올라가는 이것, 그리고 임금을 6단계로 만들어 놓은 이게 직업 전망의 요체인 거죠. 이 정도 돼야 굳이 대학 안 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거는 3년짜리 달력인데 우리 훈련생이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요 색깔은 사업장에서 현장 실습하는 날이고요. 분홍색은 직업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배우는 날이고요. 요 초록색은 수공업소에서 훈련센터 가서 실기 교육을 배우는 날입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하는데 3학년으로 갈수록 실습이 많아지죠. 현장과 괴리돼야 괴리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듀얼 시스템의 요체입니다. 우리 하시자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한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무위 못 갖게 만들었죠. 기능 인력이 있어야지만 수주하게 만들어놨죠. 그리고 우대해주면서 직업 전망 보여지도록 만들어놨고, 아까 그 고용 안정 80% 이상이 여기는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각 업종 것들은 업종이 알아서 하면서 현장성 높이는 이게 지금 핵심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직업 전망을 주기 위해서 기능인 등급제 지금 시작하자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등급 산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고용상의 우대 조치와 임금상의 우대 조치 들어갈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건설 산업 차원에서 교육훈련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우리의 특성을 반영해서 계획을 짜고 고용보험 기금 가져다가 만들어 가자는 거고요. 그러면 비용 문제, 제도 문제, 전담기구 어느 정도 틀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왜 꼭 들어야 되느냐?
공장 제작 외국 인력 도입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게 이제 설문조사에 나오는데, 그러면 내국인 육성이 불가피하잖아요. 숙련 인력 부족이 핵심인데 그 중에서 수요를 줄이는 거는 아직은 우리로서는 답이 아닙니다. 이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의사소통 문제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야 되는 그런 제도 때문에 숙련 인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국내 중장년층은 나오면 처자식을 당장 먹여 살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을 키우는 게 답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독일도 아까 직업학교에서 이 마이스터가 기본적으로 육성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젊은 애들이 진짜로 올 거냐? 제가 2009년도와 2015년도에 설문지를 동일한 항목을 물어봤죠. 졸업 후에 진로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건축과 토목과 있는 공모 특성화고 학생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2009년도에 건설 현장에 기능직으로 취업할 거다가 100명 중에 1명 나오더만요. 1%. 그리고 대학에 진학할 거다가 62% 나왔습니다. 근데 15년도에 다시 조사했더니 상당히 달라졌어요. 대학 가겠다가 13%로 뚝 떨어진 반면에 기능직으로 갈 거다가 27%로 쑥 올라가 버렸어요. 왜? 자기네들 선배 대학 가서 뭐 하나 봤더니 다 실업자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정말로 왔겠느냐? 못 들어오죠. 현장에 외국인 내려다가 성과급 물량 단위로 다 돌리는데 살벌해서 못 들어옵니다. 이거는 애들이 정신 상태가 해이해져서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젊은 애들이 들어올 여건을 못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얼른 반성하고 바꿔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특성하고 건설 관련된 학과가 자꾸 폐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문 닫히기 전에 얼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특성하고 있는 애들한테 현장 걸 정말로 가리켜서 넣어봤더니 가능성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시간 3년을 갖고 해야 독일처럼 가지 지금처럼 3개월, 2개월 이거 갖고서는 부족하다라는 게 지금의 성과입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 가서 만나보면 반장님이 얘네들을 1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은 얘네들은 일머리가 빨리 깨서 5년 정도 잘 가르치면 팀장 역할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0년 정도 잘 가르치면 나 같은 반장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살에서 10년 지나면 30살입니다.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소중한 우리 건설 산업의 인프라가 되겠습니까? 학생들을 만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맨날 사진으로만 보다가 현장 나가서 실습하면서 제가 GS 자이 현장 가서 만났는데 우리 손으로 고급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 꿈이 뭐였는지가 점점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라고 현장 소장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대신에 이거 3학년 때가 아니고 좀 일찍 시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병역 특례 같은 것들도 우리 특성에 맞게끔 좀 줘야 되고요. 그래서 교육과정과 그 이후의 시스템을 결합을 시켜서 기능인 등급제로 다 만들어 가자는 거고요. 지금 서울시 같으면 제가 지난번에 한양공고회의 가니까 15개 정도가 모였어요. 이 토목건축 관련해서. 그거를 이 결합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우리 숙련인력 인프라로다가 삼자는 겁니다. 보험사를 한번 구축시켜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이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지 한번 좀 보시자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임금 필요하다 그랬죠? 척도임금제 하고 계시잖아요. 직업전망 등급제 지금 들어오잖아요. 사회보험 부분을 이제 채워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청년층 아까 말씀드렸던 특성하고 애들한테 물어본 거죠. 요거는 그 노사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청년층이 왜 안 들어올까요? 물어봤더니 직업전망 없다는 게 제일 많고요. 일자리 부전 뭐 이런 얘기들 나왔고, 요거는 LH 품질 명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젊은층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랬더니 경력 쌓여가면서 숙련도 높아지면 임금 더 줘야 된다. 일요일은 쉬어야 된다. 사회보험 필요하다. 이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기능인 등급제 지금 들어올 거고요. 적정임금제 하고 계시고요. 주휴수당 주고 계시고요.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 들어오면은 몇 가지가 시너지를 낼 여건이 지금 돼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특성하고 애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비슷해요. 어떤 것들을 만들어주면은 기능 인력으로 와서 일을 할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면 직업 전망 제시해 주십시오. 연간 소득 높게 주세요. 일요일은 우리도 쉬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요일 다 노는데 왜 우리만 일합니까? 사회보험 이것도 보호가 강화돼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요. 할 예정이고요. 요거를 하게 되면 요것들이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국민연금 그러면은 노후 대책의 이제 핵심인데 저희가 그 작년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노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하지 못한다라는 게 더 많았어요. 근데 왜 못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나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게 제일 많았고요. 그러면 노후에 얼마나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212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은 지금 준비하시는 거는 얼마가 마련될 것 같아요. 그것도 마련한 사람 많지 않았지만 평균 73만 원 마련하고 있답니다. 즉 내가 필요한 것과 격차가 엄청나게 지금 크게 나타나는 거죠. 이 간극을 메워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해서 기피한다라고 이제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이건 설문조사를 했던 것이죠. 15년도에 고용부 과제를 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왜 기피하세요라고 여쭤보니까 임금이 너무 낮아 보험료를 떼고 나면 먹고 살기 힘들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너무 많다. 이게 제일 많았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같은 얘기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요건 면담한 내용이죠. 실제로 근로자 사회보험료 분담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하는지 제가 이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저희 설문조사에서 평균 임금이 16만 7천 원 나왔었는데 거기에다 요율을 곱해보니까 공제하게 한 13,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로자가 우리는 일하는 날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언제 다음 소득이 있을지 몰라서 늘 불안한데 국민연금에 가입해놓으면 노후 대책이 든든해지는 거는 당연히 좋은 것을 우리도 아는데 보험료로 다 해서 일당이 깎여나가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불안해지니까 불안한 노후보다 이게 더 싫다는 거예요. 지금 깎이는 게 더 싫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사업주는 이런 얘기를 해요. 보험료 부담 때문에 연금, 건강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근로자가 다른 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모두 다 가면은 불가능하겠지만 아직도 다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대부분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 직장 가입 기피를 꺼리는 요인이 됐고 그런 것이 20%밖에 안 되는 그 양상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본다는 것이죠. 지금 요건 이제 서울시에서 아까 발표하셨던 사회보험료 지원해갖고 근로자 노후보장 사회안전망 강화하고 청년층 축진하고 뭐 이런 말씀 주셨던 그 자료죠. 자, 요거는 이 지금 사회보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이것이 다른 것들과 시너지를 내면은 결코 작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미래에 지금 이걸 통해서 국민연금이 직장가입자로 또박또박 들어가면은 노후가 보장이 될 것이고요. 또 지금 깎이지 않고 근로자의 소득이 된다면은 오늘의 생계 대책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어찌 보면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노가다라고 대접 제대로 못했던 거에 대해서 그나마 위로해드리는 사회적인 심리 대책도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다른 등급제라든지 적정임금제하고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주요수당하고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생산물 품질과 안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련공 내고 더 잘 배우고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줌으로 해서 서민 일자리도 확보될 수 있고요. 내국인 우선 고용하면서 그 자리 좋은 우리가 얘기하는 청년층 진입, 육성, 숙련력 확충의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층 진입 및 육성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시너지 효과를 내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제가 여기 이제 마무리인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아까 산재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목숨 걸고 우리 사회를 건설해 왔죠. 하지만 어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노가다라고 홀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다른 업종하고의 형평성을 운운하는 거가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지원 대책이 지금 뭐 한시적 대책으로 소개가 돼 있기는 합니다만 지속적인 대책이라 그러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한시적인 조치일지라도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거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홀대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위로의 차원에서의 어떤 시도 이것 정도라도 그 뜻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참신한 출발성을 만들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것들의 어떤 과감한 출발점 그리고 실험적인 시도로서의 의미를 가질 거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홍성용 의원님께서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너무나 깊이가 깊고 또 평소에 워낙 연구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발제자를 꼭 좀 모시겠다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발제하면서도 제가 막 속도 있게 달려갔던 게 우리 이제 신규범 우리 저 센터장님께 양보하는 뜻도 있고 또 더 깊이 있는 내용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초스피드로 나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규범 센터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저렇게만 되면 정말 이상 사회가 참 될 수 있겠다. 정말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아주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차장을 맡은 도시안전건설의 홍승용 의원이고요. 이 자리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는 우리 일용 노동자들의 소득 보장 및 노후 보장 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준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토론회의 주제 발표 토론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전문가 여러분과 또 우리 지금은 다녀가셨지만 서울시 의회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쉽게도 우리 이 근본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현장 참관 없이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정책 토론회가 내실 있게 진행되어서 좋은 건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우리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는 먼저 발표한 본의원과 우리 신규범 센터장님의 발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또 유튜버 시청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토론 순서로 이성은 근로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장 인건비가 예를 들면 13만 원인데 인력사무소에 10%의 수수료를 떼가고 4대 보험을 또 내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0만 7천 원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게 사회 보장을 위해서 받는 돈이 아니라 나에게 뺏어가는 돈이라고 오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취지로 하더라도 그게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모든 건설사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착하신 분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회보장보험에 대한 돈이 일용직 노동자의 직접적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되지 건설사를 통해서 그래서 낙수효과로 간다는 보장은 절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진짜로 실현된다면 한편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저는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일용직 근로자들이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다.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좀 좋은 용어가 우리 건설 노동자 사실은 근로자란 말도 요즘 좀 안 쓰는 추세인데 그죠? 근로라는 게 너무 많은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말이라서 그래서 노동으로 다 지금 바꾸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좋은 이름으로 좀 호칭되고 또 자부심이 들어가는 이름으로 이름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우리 이성은 건설근로자님 감사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전달 방법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좋은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다음은 김창년 민주노총 본부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성영 의원님과 또 서울시 의회, 서울시 이렇게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참 많이 후진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또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이제 역사가 한 30년이 넘어가면서 처음 명칭을 이제 일용직 노동조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저희들은 일당쟁이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또 이
근로기준법이나 여러 가지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30년 전에 저희 선배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해왔지만 막상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현장이 바뀌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현장에 만연돼 있는 그런 이제 불법적인 하도급 구조였던 거고요. 그런 것이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 정말 OECD 국가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의 그 산업 이런 그 구조 또 그것이 고용 구조까지 이제 오면서 정말로 이게 낙후됐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말 서울시가 이런 건설 산업 현장에 대한 관심과 또 애정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저희 노동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시는 이 마르지 않는 생 같은 건설 현장 수요가 있다. 이런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건설 공사가 많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 수도권 특히 서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짐작되는 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또 서울시도 이런 제도 개선의 취지가 뭐냐면 이렇게 많은 발주량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정상적인 구조로 가느냐 예산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 자본들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한국 경제 또 서울시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관심인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뭐 부동산 광풍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뭐 공사 현장이 없는 곳이 없는 정도인데 당연히 그러면 건설 인력이 부족하고 또 건설 노동자들이 먹고 살고 처우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현실로 들어가면 그러지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제적 논리로 봐도 모순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그 생산 체계 또 고용 구조에 뭔가 문제가 있다. 결국에는 이제 이게 투명해져야 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약간 좀 이제 발제할 때 제가 이제 꼭 민망한 그 표현도 이제 그 폐쇄적인 방식 하면서 이제 조합원 채용 강요 막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민망했는데 뭐 저는 현실에서 충분히 저는 뭐 그런 부정적 인식 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투명하지 못한 그러한 그 속에서 취업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저는 뭐 노동조합을 떠나서 이게 어쨌든 투명하게 가야 이런 그 전반적인 그 원리가 작동이 되는데 서울시는 이제 이바로 시스템이라는 훌륭한 제도를 선도적으로 시작한 그런 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당선되신 분이 시작했던 걸로 제 기억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산업을 정말 민주적으로 정말 그렇게 개선해야 된다는 취지였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 물론 그 내용을 굉장히 풍부하게 하신 거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 노조는 이 이바로 시스템을 전국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노조의 방침으로까지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굉장히 선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저희 노조의 그래서 지금 국토부도 지금 이제 이런 직불제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농무부의 직접 직업, 뭐 자재비, 뭐 여러 가지 뭐 공사비 대금 등등등 해가지고 이걸 다 직접 하는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전작 그 뭐죠 그 카드 그리고 이제 적정임금 이렇게까지 제도가 발전되는데 이게 이제 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럼 진짜 돈이 현장의 노동자한테 가느냐 이거거든요. 저희들은 여전히 이제 의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표준근로계약서 이렇게 해서 직접 저희 휴대폰으로 돈이 얼마 들어온다고 이렇게 이제 월말에 오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걸 변칙적으로 지금 막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입체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에서 저는 너무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이 제도가 국민연금이나 여러 가지 그 뭐죠 건강보험료 이런 사측 부담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부담도 줄어들지만 핵심적으로는
직접 노동자한테 이름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홍길동이면 홍길동, 박길동이면 박길동이다. 그리고 당연히 세금이 들어갔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 감독의 그 의무는 발생할 것이고, 따라서 이런 그 이바로 제도나 여러 가지 제도가 계속 하면서 정말 기똥차다.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진정성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그래서 실제로 홍길동, 박길동한테 돈이 가는가? 그잖아요. 이게 아까 우리 앞에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가느냐 이거잖아요. 오야지한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의 노동자한테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그래서 이것이 정착이 되면 저는 이런 불법적인 하도급이 사라지면서 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또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엄청난 건설 혁신에 관련 대책들이 왜곡됨이 없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겠다. 그러면 현장에 일하고 있는 저희들도 이게 아까 조합원 채용 강요 뭐 이런 얘기 안 듣고 정말 박수치고 서울시정이나 정부의 이런 시책에 신뢰도를 더 높이면서 안전 문제나 이렇게 한다.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기능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년 넘게 정말 저희 조합원들이 내 주머니 돈 틀어가지고 하는 이유가 다 이런 거거든요. 하도 안 되니까 저희들 이제 기능을 좀 높여서 이렇게 하자 한 건데, 이런 게 이제 제도가 다 정착이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노력했던 것이 더 꽃을 피우면서 산업이 정상적으로 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뭐 손가락질하지 않는 그리고 밖에서 부정적으로 이 건설 산업은 온갖 그 뭐 중간에서 빨대 꽂아가지고 뭐 이렇게 빼가는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산업으로 자리 잡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좀 이 내용들이 좀 잘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셔가지고 좀 통과를 시켜주시고 저희들도 더 보람되게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보다 현장에서 늘 겪으니까 또 여러 가지 이게 이제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도 또 깊이가 많이 있으신데, 하여튼 이 사회보험 제도로 통해서도 하도급 문제가 좀 많이 개선될 거라고 저는 뭐 믿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전호영 원일 ENC 대표이사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그 건설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그 의원님이나 서울시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고 여기서 개선할 방법을 저희 회사 위주로 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은 그 젊은층 유입이라든지 신규 기능인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고소득이 보장이 되면 됩니다. 소득이 많아지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소득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건설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보면 뭐 그렇게 작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근로 일수, 그러니까 1년 중에 서울시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환경적으로 봐도 200일에서 220일, 30일, 4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에 1월 달, 2월 달, 3월 달까지는 거의 이 소규모 현장들, 예를 들어서 아파트 현장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현장에서는 근무들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서울시 발주공사 토목 부분에 있어서는 근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은 일단은 뭐 11월 말에 보도공사라든지 일단 모든 현장을 중단하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12월 달은 무조건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1, 2월은 동작이기 때문에 못하고 3월 달에 좀 빨리 시작을 하는데 준비하고 하면 3월 중순 이후나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저희 근무한 거를 저희 일하시는 분들 걸 뽑아봤는데 7월 달, 8월 달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월 달 한 15일 많이 하신 분이 그다음 8월 달 15일,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근로자 단가 보면 15만 원부터 25만 원, 28만 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일 근로자의 단가 부분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이 받는다고 생각되는데 연봉으로 따지면 대부분이 한 5천, 4천, 3천, 많이 그중에 이제 일을 많이 하신 분은 한 7천만 원도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결국은 젊은 층이 유입이 되려면 일정 부분 이상의 소득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일하는 날수가 너무 작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공사가 대부분이 요즘은 조기 발주를 해서 2월 달부터 발주들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발주 준비하는 것 입찰하고 낙찰하고 서류 내고 하면 실질적으로 착공 시기는 4월 달입니다. 그래서 2월 달도 요즘은 날씨가 많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긴 하지만 예전 동절기공사에서 무조건 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좀 발주 시기를 땡기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또 한꺼번에 그 발주가 몰리다 보니까 그때만 일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한 5월 달 되면 일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회사별로 일을 계속하는 회사도 있지만 끝나는 현장도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이 다른 현장과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계성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또 한 일주일 또 근로를 못 하고 하다 보니 1년 근로일수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를 많은 걸 다 하면 좋겠지만 여기 있는 걸 다 하면 좋겠지만 우선순위로 이런 간단한 부분 이건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변화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로일수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인식. 아까도 센터장님 말씀하신 노가다라는 인식.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여러 가지 안전 장구라든지 다 갖추고 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대부분 시민들 의식이 사실은 노가다라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부터도 저희한테는 건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일용직 근로자 이런 용어도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기술 개발을 최대로 좀 하고 뭐 아까 독일 같이 저희가 특성화돼서 장비를 쓰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좀 무거운 거나 요즘은 이제 소규모 장비를 이용해서 들긴 하는데 육체적 노동, 그러니까 힘이 들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예전 10년, 20년 같이 뭐 삽질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육체적 노동이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힘듦을 육체적인 노동을 좀 어떻게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같은 사업주의 문제인데 저도 예전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로자들을 한번 기술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저희 팀으로 만들어서 상시 근로자로 만들어 볼까. 그래서 한 20명 정도를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걱정이죠. 사업주가. 이 사람들 급여 주고 다 관리하면서 고정급여 주면 1년에 나가는 비용이 얼만데 내가 과연 이 수주를 못했을 시 이게 회사에 마이너스 효과가 나는데 굳이 내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물론 필요합니다. 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고용을 해서 상시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면 저도 참 좋겠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적정공사비 지금 서울시에서도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고 적정공사비 제도를 조금 그런 협의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 사실은 저희가 설계서에 타지는 그러니까 노임 단가 기준으로 해서 보면 사실 그 기준보다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보통 인부 같은 게 13만 원, 14만 원 사이인데 저희가 설계서에 책정되는 돈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 또 낙찰을 때립니다. 낙찰률 적용하면 87%가 빠지니까 한 11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보통 인부 같은 경우는 15만 원, 16만 원, 17만 원 정도 가거든요. 이 금액이 사실은 저희가 시공사 입장에서 노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회사에서 몫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에서 더 이득을 남겨서 농업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지원을 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게 정부 노임 단가 현실화를 좀 필요로 하다 이게. 그리고 낙찰률 적용하는 문제는 이 제도가 입찰 제도가 오래됐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고려해야 되지 않냐. 낙찰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100원짜리라고 공사를 설계해놓고 87원을 주고 일을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그 정보 공유 시스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도 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은 있는데 근로자를 못 구해서 일을 저희도 포기한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또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발제하실 때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다듬으면 사업주, 그러니까 저희 같은 시공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근로자들도 제공하고 해서 연간 서울시에서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고 발주 금액에 따라서 그러면 그런 데이터베이스만 구축이 되면 어느 정도 저희도 근로자들을 적기에 이렇게 충원할 수도 있고 또한 근로자들도 시공 현장을 또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향후에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그 보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까지는 아까 이승환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들도 원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 당장 받는 임금이 작아지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는 그래서 근로자 의견을 많이 수렴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무조건 100% 가입을 해야 된다. 왜? 안 하면 저희가 이 모든 시스템이 그러니까 서류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바루라든지 지수당 문제 이런 것들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바루 시스템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근로자들한테도 이런 부분 지원해주고 설득하고 해서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지금 생각이고 좀 걱정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5년 후에 이 지원이 만약에 종료됐을 시에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이제 그분들이 그때 가서도 소득이 높아지고 좋아졌으면 내가 받던 거 내 자부담으로 좀 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 부분은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그랬을 때 그게 결국 이제 또 사업주의 인상분으로 또 와닿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좀 이런 노력들이 향후에 우리 건설 산업을 상당히 발전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건설 현장 보통 이제 노동자 근로자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많이 듣고 했는데 또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 보는 눈이 또 다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하여튼 발주 시기 다 앞당기는 문제는 하여튼 서울시에서 정말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지역에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으로 내려가면은 구청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8월, 9월, 심지어 뭐 11월, 12월 공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입주민들은 저 사람들이 세금이 남아 도니까 연말에 공사한다 이런 이제 잘못된 이미지.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는데 요즘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앞에서 미리 준비해서 1월달, 2월달을 준비하고 하면 되는데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선 서울시 건설혁신 과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이 멋진 행사를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홍성용 서울시 의원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님,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건설 일자리 혁신 대책을 작년 5월달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발표를 했고 아까 이제 말씀을 우리 발제하신 홍성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주휴수당 유급휴일 보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해서 이미 이제 시행을 7월부터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험료 부분은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우리 홍성영 의원님께서 직접 이렇게 또 조례를 개정하시는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현장에도 많이 만나고 근로자분들 그다음에 또 근로자분들을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소장님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크게 보면 지금 건설 일자리가 지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은 직업 소개소도 원래 한번 찾아가서 막 허름하게 옷 입고 이제 새벽에 한 6시쯤 가서 한번 이제 상황이 어떤지 한번 쭉 지켜보니까 뭐 하러 왔냐고 그러면서 좀 그냥 한번 앞으로 일 좀 하려고 좀 미리 한번 탐색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가라는 겁니다. 일자리가 있답니다. 이제 기술도 없고 그런데 그런 이제 일용 인부라고 하시더라고요. 일용 인부 이런 분들은 수요가 많다. 빨리 등록하고 빨리 갈 준비해라. 근데 제가 이제 마음의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을 뺐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소장님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이제 일군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건설 현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지금 65세 이상의 그 고령자 노동자분들은 지금 채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 작은 어떤 현장이라든지 지금 이군 기업들이 하는 건설 현장까지도 그런 아마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좀 채용을 좀 자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그 제한을 좀 서울시에서 좀 폐지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건설 현장에서 아까 우리 발제하신 홍성민 의원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에 보면 지금 전국 산재 사망자의 2분의 1, 50% 이상이 이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의 물론 안전장치를 사업주가 뭐 제대로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고령자분들이 사고의 위험은 더 높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그런 자료 아까 보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청년층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청년층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분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현행 복지 체계에서부터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여건들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래서 청년층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갈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청년층들이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청년층을 어떻게 들어오게 만들 것이냐 그거에 사실은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돈 준다고 돈 준다고 들어오냐 아까 계속 말씀하시지만 사회적인 인식 개선 문제 여기 건설 근로자 공제에도 나오고 계시 시민규범 센터장님도 나오고 계시지만 사실은 공익적인 어떤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건설 근로자들의 어떤 사기 그다음에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들도 아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지금 우리 발제하신 홍성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그리고 건설 근로자 공제 신규원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우리 전호영 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들 정책을 입안하고 어떤 노동 환경 건설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들 보니까 지금 제가 그 집행부의 어떤 대표로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승원 건설 노동자께서 말씀해주신 이게 저희가 지금 사회보험료라든지 이런 지급은 그 개인한테 회사를 거쳐서 광급 봉사 현장에 대해서 우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깔려 있는 그런 광급 공사 현장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그 발주처의 어떤 감독관들이 철저하게 감독을 한다. 그다음에 대신 또 그리고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그때 이제 그 가입한 그 사실 팩트를 체크해서 그 다음에 돈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김창년 민주노총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불법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멸될 가능성이 많다. 저희 시에서는 이제 이런 그 자금 어떤 건설 노동자에 대한 어떤 지원 외에 사실은 어떤 불법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소멸시키기 위해서 박멸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페이퍼 컴퍼니라든지 능력 없는 직접 시공 능력이 없는 회사들을 그 퇴출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전호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은 낙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재부라든지 국가 정부에서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 공사비를 뭐 인건비라든지 안전관리비 이런 것들을 보장해서 사고가 안 나고 더 많은 서울 어떤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인건비가 돌아갈 수 있도록 낙찰 문제를 건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고 하는 그런 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저희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건설 근로자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알선이라든지 건설 근로자에 대한 정보, DB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건설 근로자 공제에 우리 신경 센터장님이 고민도 많이 하시지만 서울시에서도 이제 그 국가나 아까 말씀드린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 또 검토를 하고 저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올해 연구 영역을 해서 어떤 필요한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한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직접 시공을 확대하고 적정 임금제를 보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공정한 건설업 그 시장 조성의 가장 핵심이라고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표님께서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사라는 게 1년 360일 계속 이렇게 수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결국은 직접 시공, 결국은 상용직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것들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비정규직의 어떤 위험을 예주화하고 있는 건설업에 그래서 건설업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인데 그걸 해소하려면 상용화로 가야 되고 직접 시공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사회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적정임금 보장해주고 이러면서 조금씩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지금 홍성민 의원님께서 발제하신 주관하신 이 정책 토론회에서 논의해야 될 중점적인 어떤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